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기훈입니다. 전력공학 10장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배전 개통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배전선로의 운용이에요. 운용. 이 운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전선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특성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전계통의 마지막 시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배전선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받은 전기를 22.9kV로 강압을 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수용 장소에 전기를 배분하는 일련의 모든 선로를 우리는 배전 선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전 선로 같은 경우는요,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자, 무엇과 비교했을 때 길이가 짧냐면 우리가 앞전에 쭉 배운 송전계통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송전선로의 길이와 비교를 하면 길이가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송전 특성을 배우면서 길이가 수 킬로미터인 경우를 단거리 송전선로다라고 했고요. 수십 킬로미터를 중거리 송전선로, 수백 킬로미터에 가하면 우리는 장거리 송전선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전선로는 길이가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선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건물 아니면 큰 상가 같은 데 가면은요, 그 건물 내 뭐 지하라든지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전압을 강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각각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죠. 즉 여기도 어때요? 배전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배전계통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 안에도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체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송전선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저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해안가 쪽에서부터 만약에 지방 내륙인 분들은 거리가 매우 먼 곳을 와야 송전선로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전선로는 송전선로와 비교했을 때 길이가 매우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선로로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공학 2장 그리고 3장 선로정수, 송전특성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 단거리 선로로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선로정수 4가지 중에서 저항 R과 인덕턴스 L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단거리 송전선로에 있었던 공식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 송전 특성에서 이 단거리 송전선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기기사 실기에서도 이 배전계통에 대한 문제, 뭐 수전계통, 우리가 뭐 수변전 계통에 대해서 해석하고 뭐 계산하는 문제가 대부분이 단거리 선로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거리 송전선로에 배운 뭐 예를 들어서 전압강하라든지 전압강하율, 전력손실률과 같은 것을요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쨌든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손실 개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이 손실 개수 같은 경우는요. 나오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손실 개수와 부하율 사이의 관계, 지금이 공식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도요. 이 손실 개수와 부하율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이 식을 찾는 문제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부하율 사이의 관계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하율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부하율 포함해서 이 부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개념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공식만 암기해 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개념은 무엇으로 시작을 할 거냐? 바로 밑에 있는 집중 부하와 분산 부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중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단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부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전 특성에서 이 단거리 선로 그리고 중거리 선로 같은 경우는요, 이 선로 정수가 한 곳에 몰아져 있는 집중 정수회로다라고 했었죠. 똑같습니다. 집중 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와 선로의 임피던스가 싹 다 말단에
몰아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부하라고 하고요. 반대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분산부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와 선로 임피던스가 모두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산부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집중부하, 분산부하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 지금 가로가 L, 부하가 되고요. 세로가 I,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부하 측으로 쭉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집중부하와 분산부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하가 5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산부하를 먼저 본다라고 했을 때 분산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하를요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위치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저항은요 모두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하가 저항이 동일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류가 처음에 100A의 전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5개의 부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하를 하나 만날 때마다 부하 측으로 전류가 분배돼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저항이 같다라고 한다면 각각 분배받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5개니까 100을 5로 나눈 20A로 배분이 돼서 흘러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00A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흐르다가 이렇게 지금은 선로 임피던스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 균등하게 여기에 부하의 저항과 선로의 임피던스가 이 지점에 모두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오기 전까지는 전류가 일정할 겁니다. 100A가 쭉 오다가 지금 첫 번째 부하를 만나게 되면은요 여기에 20A가 부하 측으로 흐르게 된다. 자, 배분돼서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A가 다시 쭉 갑니다. 80A가 쭉 가다가 두 번째 부하를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20A가 흐르게 되겠죠. 자, 동일하게 세 번째 부하를 만나면 다시 20, 그 다음 네 번째 부하를 만나도 다시 20A로 배분이 되겠고 마지막 5번째 부하를 만났을 때 20A가 모두 흐르게 되면서 전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부하가 무한계에 가깝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촘촘하게 부하가 위치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면은 무한계일 때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분산부하가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분산부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집중부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중부하는 한 곳에 부하를 모두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5개의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5개 부하의 저항과 선로의 임피던스를 바로 이곳에 몰아넣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부하 5개의 저항과 선로 임피던스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100A가 그대로 쭉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부하를 만나게 되면은 이 100A가 모두 5개의 부하가 집중된 이곳으로 모두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100A가 흐르면서 비로소 0A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집중부하, 분산부하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노란색 표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뭐냐면 분산부하의 경우에 집중부하보다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분산부하가 집중부하보다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그리고 전력 손실 같은 경우는 3분의 1배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저항 성분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압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집중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부하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하나 지금 말단에 집중된 부분 전까지 전류가 쭉 직선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전류. 평균 전류가 결국 지금 이 최대값 그대로가 평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라고 했을 때 이 전류는요, 그냥 일정하죠. 일정하게 전압 강화가 모두 일정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균 전력이 결국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분산부하를 보도록 할게요. 분산부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띄게 되는데, 자, 그럼 평균 전류가 어떻게 되냐? 평균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딱 중간이 되겠죠. 중간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지점에 평균 전류가 동일하게 흐른 것과 같은 전류가 흐르겠고, 이 전류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전류가 지금 집중 같은 경우는 I라는 최대값에 위치를 했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딱 절반만큼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압 강화도 어떻게 되겠어요? 딱 2분의 1배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저항을 왜 고려를 안 해주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항은 어떻습니까? 집중부하든 분산부하든 어쨌든 5개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선로 임피던스와 더했을 때 그 전체 임피던스분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은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 전압 강화는 전류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2분의 1배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력 손실, 지금 PL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기억을 해주십니다. 3분의 1배 감소를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적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력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2분의 1배, 그 다음에 여기 1을 더해서 분모의 1을 더해서 3분의 1배가 감소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암기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적은 거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이 전압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I, R이고요. 자, 우리가 전력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기했었죠? 자, 단상이다 라고 했을 때, 자, I제곱 R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압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I 곱하기 R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지수에 1이 모두 생략된 거라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1을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 더하기 1, 자, 이거 둘을 더해줍니다. 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자, 2분의 1배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보시죠. 자, 우리가 전력 손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I 제곱 R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2 플러스 1은 결국 3이 나오게 되겠고 3분의 1배만큼 감소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절대 까먹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부하의 경우에 집중부하보다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전력 손실 같은 경우는 3분의 1배로 감소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건데, 개념 확인은요, 우선 아직 우리가 손실 개수에 대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하 특성을 시작해 볼 건데, 지금 첫 번째 수용률과 더불어서 부하율 그리고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필기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실기에서는 더 중요해요. 실기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데, 자, 왜냐면 이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요, 보통 20문제 내외예요. 그런데 이 부하 특성 관련 문제가 대부분 최신 기출을 분석했을 때 항상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었어요. 게다가 배점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난이도가 이 부하 특성 문제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기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60문제를 넘겨주셔야 하는데, 이 부하 특성 문제를 틀렸다? 그럼 사실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합격권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즉,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가 언제 먼저 배웁니까? 바로 필기, 전력공학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데, 실기 가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필기 때 이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부하 특성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꼼꼼하게 예시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잘 정리해 주셔서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울 거는 수용률이 됩니다. 첫 번째 타자 수용률이 되는데, 이 수용률은 무엇이냐? 자, 읽어볼게요. 한 수용 장소에 설비 용량 대비 설비가 얼마나 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 비율을 우리는 수용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수용률은요, 기본적으로 퍼센트, 우리가 백분율을 고려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정도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용률이에요. 수용률.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배전 개통, 지금 수변전 개통을 한번 제가 간략화해서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 공장, B 공장, C 공장으로 제가 부하를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메인 변압기와 소내용 변압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배전 개통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2차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을 얼마만큼 받죠? 바로 22.9 kV만큼의 이제 전압을 우리가 보내줍니다. 이제 배전 개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9 kV를 주는 곳을 우리가 어디라고 하냐면 바로 한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요. 22.9 kV라고 하는 전기를 쭉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메인 변압기가 있어요. 자, 이 메인 변압기다라고 하는 것이 22.9 kV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수용 장소에 전압을 배분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전력 계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22.9 kV를 우리가 사용하는 220V라든지 또는 380V와 같은 전압으로 낮춰줘서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는요, 우리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바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 이 메인 변압기는요, 지금 A 공장, B 공장, C 공장 이렇게 여러 개의 지금 수용 장소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220으로 380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으로 낮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에 A 공장이 있고 여기에 B 공장이 있고 저기에 C 공장이 있는데 220으로 보내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공장 내에 작은 소내용 변압기가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 뭐 A 단지가 있다라고 볼게요. A 단지 내에 뭐 A1동, A2동, A3동, 4동, 5동 아파트 세대가 여러 개가 있게 되는데 그 아파트 한 채 지하 혹은 어딘가에 이 변압기, 이 소내용 변압기, 우리가 보통 몰드 변압기다라고 하는데 이 몰드 변압기가 아파트에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2.9 kV를 우리가 바로 220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메인 변압기가 우리가 작게는 3.3 kV 그리고 6.6 kV 정도로 자 전압을 강압을 해서요. 각각 수용 장소에 있는 소내용 변압기로 다시 한번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소내용 변압기가 지금 다음과 같은 전압을 받았어요. 그럼 소내용 변압기는 드디어 우리가 사용하는 220V라든지 그리고 380V, 자 공장 같은 경우는 380V로 이제 수용 장소에 본격적으로 배분을 하게 된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전반적인 이 전력 이 배전 계통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화해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통을 가지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해해 주시면요, 이 관련 문제 싹 다 이해한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설비 용량 대비 설비가 얼마만큼 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하를 싹 다 모아서 설비 용량을 계산을 했는데 너가 실제로 사용하는 최대 용량은 얼마만큼이냐 그 비율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지금 제가 이렇게 전력계통을 그렸죠. 이 전력계통을요, 여러분들이 크게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전에서 우리가 22.9 kV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전을요, 여러분들이 학교다라고 한다면 자, 교육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의 짱,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통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짱이시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되고요. 자,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받습니다. 22.9 kV라고 하는 예산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은 각 반에다가 지금 각 수용 장소가 각 반이 돼서 우리가 각 반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 바로 소내용 변압기, 우린 이것을 담임 선생님이다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A반 담임 선생님, B반 담임 선생님, C반 담임 선생님에서 예산을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분배받은 예산을 이제 A반 학생들과 사용을
하는 것이죠. 뭐 간식도 사고 활동비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용료를 어떻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제가 학교를 다닐 때라고 하면은요, 한 반에 4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40명 정도는 꽉 채워서 넣을 수 있을 만큼의 반 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반이 4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인구수가 줄고 해서 우리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요즘은 한 반에 몇 명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20명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실제 40명을 받을 수 있는 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반을 20명밖에 못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렇다고 이 40명의 교실을 줄이지는 않죠. 그냥 40명 교실에 20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40명 전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최대 학생 수는 20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100을 해줘서 한 반이 수용하는 수용률, 한 반이 얼마만큼 있는지 반 크기 대비 얼마만큼 있냐라고 한다면 이 반의 수용률은 50%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반의 크기는 40명인데 20명밖에 못 받아서 우리가 수용률을 50%밖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학교로 이렇게 비율을 들었는데 이 전력계통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각각 부하가 있을 거예요. 그 부하들을 한번 제가 나타내 보면은 부하를 제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공장에는 당연히 공장 기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마지막으로 딱 히터까지 해서 4개의 부하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부하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지를 적어보면은, 자, 공장기계 같은 거는 100이다라고 해보고요. 에어컨이다라고 하는 것은 40, 냉장고는 1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지막 히터는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자, 150만큼 필요하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설비 용량은 얼마죠? 지금 각각 이 부하를 모두 돌리기 위해서는 100, 40, 10, 150을 모두 더한 3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비 용량은 300이 됩니다. 자, 설비 용량은 300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용률을 계산을 할 건데,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의 분자는 최대 수용 전력입니다. 실제 얼마만큼 최대로 사용하냐인 거예요. 그래서 이 A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절이 7월이다라고 했을 때, 자, A 공장은요, 어떤 공장이냐면 주간에만 가동을 하는 공장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낮에만 아침 6시부터 밤 6시, 12시간 동안만 운행하는 공장이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지금 부하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밤 12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밤 12시에는요, 우리가 부하를 사용하지가 않겠죠. 공장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부하는 쓸 것 같아요. 자, 7월에 자, 공장 기계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을 거고, 자, 에어컨도 틀지 않겠죠. 사람이 없는데 에어컨 굳이 왜 틉니까? 자, 그런데 히터는 어때요? 자, 여름이에요, 여름. 히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죠. 그런데 마지막 냉장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냉장고는요, 공장을 운행하든 운행하지 않든 항시 24시간 동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냉장고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잘 시간 됐다고 냉장고 코드 빼는 집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고는 24시간 돌기 때문에 우리가 밤 12시부터 우리가 10만큼 항상 부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가 되냐? 지금 냉장고 10만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면은 자, 이제 공장 문 열었어요. 이래야 됩니다. 쭉 올라가요. 부하를 사용하는데 공장 기계, 에어컨, 냉장고 이 3개를 모두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3개를 모두 더하면 우리가 15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150으로 공장 문 닫을 때까지 오후 6시까지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6시부터 밤에는 냉장고 부하만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가 언제입니까? 이 공장을 실제 가장 부하를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150이 된다라는 거예요.
150이 된다라는 거겠고, 그래서 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부하 300 중에 아니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여름에 150만큼만 사용을 한다. 이것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바로 수용률이 50%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수용률이 뭐예요? 한 수용 장소의 설비 용량 대비 얼마나 최대로 사용하냐? 이 공장은 A 공장은 50%만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수용률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수용률을 알아야 하는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용률은요,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담임 선생님, 이 손해용 변압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 해서 이 각각의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는데 수용률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왜냐면 우리가 반 학생이 4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반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변압기, 담임 선생님이 40명이 먹을 수 있는 간식, 40명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거를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반 학생은 20명만 있어요. 20명. 20명에 대해서만 사면 되는 것처럼 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것도 부하 설비 용량이 300이지만 최대로 쓰는 게 150이래요. 150. 그러면 변압기 용량이 이 담임 선생님이 150만큼만 공급을 해주면 변압기가 150만큼만 공급을 해준다라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뭘 고려해줘야 되죠? 바로 여유를 당연히 어느 정도의 여유 용량을 고려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설비 용량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정리해 보면은 자 여기다가 자 변압기 용량은 이 최대 수용 전력보다는 당연히 최소 같거나 더 여유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결국 이 변압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비 용량에 자 여기까지 지금 적어도 되겠죠. 자 설비 용량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은 자 설비 용량에 자 우리가 무엇을 곱해주냐? 지금 수용률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요. 단위가 킬로와트고요. 최대 수용 전력도 킬로와트예요. 그런데 변압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였죠?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해서 피상 전력이었습니다. 즉, 이 설비 용량이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효 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최대 수요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 이 피상 전력은요 더 커야 될 겁니다. 이 무효 전력까지 고려를 해서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효 전력에 의한 우리가 역률을 이 부하의 역률을 나눠 주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역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압기 용량은 작은 거를 선정해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역률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효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도 당연히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부하의 효율까지도 부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는지까지 고려를 한 게 이게 바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비 용량에 이 수용률이 꼭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효 전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역률과 그리고 부하의 효율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 주게 되고요. 그 계산한 값보다 더 큰 정격값으로 약간의 여유를 둬서 우리가 충분히 아무런 문제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률은요 결국에 한 수용 장소 지금 제가 예시를 뭘로 했었죠? 한 A 공장으로 예시를 든 것처럼 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 수용 장소에도 수용률이 있겠고요. 한 수용 장소에도 수용률이 있고요. 또 한 수용 장소에도 수용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각각 다른 수용률을 고려해서 담임 선생님, 바로 이 손해용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는데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딱 수용률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린 계속해서 다음 부하율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하 특성, 바로 부하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부등률이 먼저 나왔는데 저는 뒷장에 있는 부하율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전에 설명한 이 계통 예시 그대로 둘 거고요. 지금 A 공장, B 공장, C 공장 부하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앞전에 정리한 변압기 용량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이번엔 부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율이 먼저 무엇이냐? 자, 정리된 걸 읽어보면은요. 한 수용 장소에서 이 설비 용량이 얼마나 유효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수용률처럼 비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분율을 고려한 퍼센트로 나타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실제 최대로 사용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야, 평균적으로 너가 어떠한 기준을, 시간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그 평균 사용하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력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최대 수용 전력과 평균 수요 전력이 얼마만큼 다르냐? 이게 바로 부하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평균 수요 전력이 최대 수요 전력과 근접하기 때문에 내가 부하를 알차게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압기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내가 선정한 변압기 용량과 가까운 평균 수용 전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하를 좀 더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변압기 측면에서도 변압기를 지금 되게 알차게 잘 쓰고 있구나, 알차게 용량을 잘 선정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대 수용 전력이 결국 뭐였어요? 제가 반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는 아까 20명이다 라고 했었죠. 즉 20명에 맞는 우리가 어떤 활동비를 사주는 것처럼 이 변압기 용량도 최대 수용 전력보다는 더 큰 이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고려를 해서 뭐 역률이라든지 아니면 효율 또는 변압기 전격 용량으로 선정을 하면서 여유를 둘 뿐이지 적어도 최대 수용 전력보다 같거나 더 큰 용량으로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변압기 용량이 최대 수용 전력보다는 큰데 내가 실제 사용하는 평균이 작으면은 뭐예요? 이 변압기 용량만 괜히 큰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유효하게 잘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평균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말 그대로 평균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기준하기로 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시간을 내가 하루를 기준으로 했다면 24가 들어가고요. 월이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시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30일 곱해서 우리가 한 달을 계산해 주게 되겠고, 연부하율이다라고 한다면 하루 24시간에 1년은 365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연부하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와 동일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A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항상 주간에만 운행을 하는 공장이다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부하는 딱 4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장 기계, 에어컨, 냉장고, 히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 A 공장은요. 우리가 6시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 0시부터 아침 다시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는 냉장고 부하 10부하만 사용을 하다가 아침 6시가 돼서 공장이 운행하면은 쭉 공장 기계부터 에어컨까지 사용을 해서 우리가 150만큼 사용을 하다가 자, 저녁 6시가 되면은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다시 냉장고 부하만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한 거는 하루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하율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준 시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24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총 사용 전력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24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사용을 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12시간을 기준으로 한 번은 10부하만 사용을 하고요. 한 번은 150부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시간은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평균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절반은 150, 절반은 10이기 때문에 자, 150 더하기 10에다가 그냥 2를 나눠준 80이 바로 이 지점인 80이 평균 수용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 8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하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에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이 지금 150입니다. 150. 그래서 150분의 그 다음에 평균 수용 전력이 80이죠. 자, 80이 되겠고 100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게 돼서 퍼센트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150분의 80인데 자, 우리가 150은 거의 160에 가깝죠. 그래서 160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하율이 50%가 됩니다. 물론 150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50%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략 50 몇 %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최대는 150인데 내가 지금 공장을 반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평균 수용 전력은 지금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하율을 지금 50% 정도 나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A 공장의 소내용 변압기는요, 적어도 이 150을 내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평균이 8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B공장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B공장은요, 부하는 동일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얘는요, 24시간 운행하는 공장이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4시간 도니까 0시부터 24시까지 아주 하루 종일 운행을 하게 되겠죠. 150만큼 하루 종일 운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24시간인데 싹 다 150만큼 돌리니까 평균도 150이 되고요. 최대 수용 전력도 150이에요. 그래서 부하율을 계산하면 부하율이 100%라고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한 수용 장소에서 설비 용량 대비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최대 수용 전력에 맞는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했는데 항상 최대 수용 전력이 곧 평균 전력이니까 아주 유효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딱 부하율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부하율이 크면 클수록 뭐다? 평균 수용 전력이 최대 수용 전력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쓰고 있구나 라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공급 설비에 대한 설비 이용률이 높다, 우리가 잘 쓰고 있구나, 그리고 부하 가동률이 높다, 부하를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하율을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은 부등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등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등률이에요. 부등률. 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전에 수용률 그리고 부하율은요, 항상 한 수용 장소에서 가지고 따졌습니다. 지금 수용률도요, 한 수용 장소에, 그리고 부하율도 한 수용 장소에 라고 했는데 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수용 장소에서 최대 수용 전력의 발생 시간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즉 얼마나 다른지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부등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분율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항상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보시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공식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계통을 가지고 한번 이 부등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공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A공장은 주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시까지는 냉장고만 사용을 하다가 자, 아침 6시가 되면은 공장이 가동이 돼서 150만큼 자, 이렇게 오후 6시까지 사용을 한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이게 바로 A 공장의 하루 동안의 지금 수용 전력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B 공장 말고 C 공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 공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가 C 공장은요, 야간에만 운행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 공장과 완전 반대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공장이 이제 우리 일 끝났다라고 문을 닫게 되면은 그제서야 C 공장은 이제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하는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공장이 운행이 되면요 150만큼 사용이 되고요. 다음 날로 넘어가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쭉 가동을 하다가 자, 이렇게 아침 6시가 되면은 C 공장은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 수용 전력 그래프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완전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때요? 완전 사용하는 시간대가
완전 반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 부등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공장과 C 공장에 대한 부등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 어떤 시간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을 정해요. 어떤 한 시간을 계속 정했을 때 지금 이 각각 A 공장의 수용 전력과 C 공장의 수용 전력이 있을 건데 이때 가장 큰 곳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6시일 때, 12시일 때, 8시일 때 이 둘을 더했을 때 가장 큰 지점이 언제인지 그게 바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A 공장, C 공장은요 완전히 반대가 되고요. 우리가 서로 사용하는 시간이 완전 반대지만 부하는 내가 150 쓸 때 너가 10을 쓰고요. 내가 150을 쓸 때 너가 10을 쓰기 때문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150 더하기 10을 한 16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자는 무엇이냐면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시그마니까 합이 됩니다. 합. 그래서 A 공장의 최대 수용 전력 150이 되고요. C 공장의 최대 수용 전력은 우리가 150이 마찬가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그냥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해서 30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대가 다를 때는요, 부등률을 계산해 보면은 자, 300분의 160이에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냐? 우리가 320일 때 160으로 나오면 2가 나오죠. 그래서 한 대략 1.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1.8 정도의 부등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등률이 완전 사용하는 시간대가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공장도요. C공장도 A공장과 마찬가지로 주간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둘 다 주간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0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50만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00 분자는요 일정하겠죠. 분자는 일정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 150 또한 30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분모가 얼마가 되죠? 바로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어떠한 시간대에 가장 큰 곳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가 항상 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150 더하기 150인 30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대가 완전히 같을 때는요 부등률이 얼마가 나오냐? 자,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등률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부하를요 완전히 동일한 시간대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과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의 시간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부등률이 1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등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부등률을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교장 선생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책임이 있습니다. A반, B반, C반을 모두 고려해서 내가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공장, B 공장, C 공장에 대한 적절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1.8이 나온 것처럼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지금 B 공장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예시를 든 게 A 공장과 C 공장이었죠. 그래서 B 공장 무시하고 자,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시간대가 완전 다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요 150만큼 사용하고요. C공장은 항상 사용하는 냉장고 때문에 10으로 우리가 160만큼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도 160까지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소내용 변압기는요 당연히 최대 수용 전력에 의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 메인 변압기도 아니 지금 보니까 너희 둘 다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나도 160 그리고 160만 공급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선정하면 되겠네.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대가 완전히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도 최대가 150이고요. 동일한 시간대에 150을 사용하기 때문에 150 더하기 150, 300보다 더 큰 여유를 가진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등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사용하는 시간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은 작은 걸로 선정을 해도 되고요. 시간대가 같으면 같을수록 이 둘이 동시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교장 선생님이 메인 변압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분자는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설비 용량 그리고 각각의 수용률을 모두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A공장, C공장에 대한 지금 수용률을 고려해줘서 모두 더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인 변압기는요, 얘네들을 모두 공급해주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설비 용량과 수용률에 대한 합, 시그마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률 고려해 주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효율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부등률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분모가 증가를 하니까 메인 변압기의 용량은 작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등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메인 변압기는 얘네들이 동시에 사용하니까 내가 더 용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메인 변압기의 용량이 커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손해용 변압기는 그럼 부등률 안 고려해줘도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수용률 A공장에 대한 손해용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공장은요, 지금 A공장만 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용하는 시간대가 어때요? 사용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용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사용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이 1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을 때는 부등률이 그냥 1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등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손해용 변압기 내부에도 이런 식으로 수용 장수가 만약에 더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의 시간대가 다른 정도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담임 선생님의 예산을 계산할 때도 이 손해용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할 때도 이 둘의 부등률을 고려해 주어야 되고요. 이 메인 변압기 같은 거는 이 전체의 부등률을 꼭 계산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률은요, 반드시 2개 이상의 수용 장소를 가지고 시간대를 비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필기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실기에서도 다루니까 꼭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 특성은 끝이 나게 되고요. 우리가 넘겨주시게 되면은 그 뒤에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가 있고요.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기기기 수업 때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 전압 조정 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단권 변압기 그리고 뒷장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하면서 모두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 주시고요. 쭉쭉쭉 넘겨서 저는 어디를 볼 거냐면 바로 198페이지에 지금 자동 재폐로 차단기, 리클로저와 그리고 섹셔널 라이저까지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폐 장치 중에서 2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클로저고요. 두 번째가 섹셔널 라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리클로저의 역할을 보면은 선로를 차단하고요. 일정 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재투입 동작을 반복하는 기기가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고는요, 순간 고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락사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상이 있을 때 자, 일선 지락의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나무가 있어요. 인근에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지가 이 한 전선을 건드리면 일선 지락 사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항상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잠깐 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이러한 순간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차단기가 완전히 열어버리고 선로가 오픈된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하를 오랫동안 쓰지 못하겠죠. 정전 상태가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클로저라고 하는 거는요, 고장을 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단을 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재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열고 닫은 시간에 바람이 불어서 잠깐 사고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다시 선로를 닫아준다라는 거예요. 부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계속 건들고 있는 장기적인 영구 사고다라고 볼게요. 이때는요, 리클로저가 다시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장이 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픈을 하고요. 다시 일정 시간 후에 재투입이 되고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클로저는요, 항상 같이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섹셔널 라이저다라고 하는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리클로저처럼 고장을 검출해서 차단하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대신에 이 리클로저와 직렬로 접속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뒤에 후단에 배치를 하고요. 이 리클로저가 얼마만큼 열고 닫혔는지 그 차단 횟수를 얘가 셉니다. 한 번 열렸다, 두 번 열렸다, 세 번 열렸다. 그때 내가 만약에 세 번보다 더 열리면 이때는 선로를 완전 개방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장은 잠깐 순간 고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가 큰 사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섹셔널 라이저가 선로를 완전 개폐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언제 개폐를 하냐? 이 리클로저가 선로를 일단 차단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개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단기와 단로기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단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차단기를 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단로기는 이렇게 차단기가 열린 상태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로기 같은 경우는요, 부하 전류가 흐를 때 개폐를 할 수가 없고요, 사고 전류도 개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동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섹셔널 라이저 같은 경우도요, 이 리클로저가 재투입이 된 상태, 즉 선로가 연결된 상태에서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리클로저가 열려서 지금 오픈을 한 상태에서만 이때 섹셔널 라이저가 동작을 해서 선로를 완전히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때는 큰 고장이니까 선로를 계속 개방을 해서 리클로저가 재투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짝꿍처럼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단일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 리클로저를요, 우리가 문제에서 R, 영문 약호로 주어지고요, 이 섹셔널 라이저를 X다라고 주어지고 S다라고 주어지겠고, 추가로 퓨즈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퓨즈를 F다라고 주어졌을 때 이 세 개의 기기를 어느 순서로 연결을 해야 될지가 시험에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항상 리클로저를 전단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셔널 라이저를 후단에 배치를 한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퓨즈는요, 앞에 해도 되고요, 뒤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RS 순서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쉬워요. 우리가 알파벳 순서가 R 다음에 S고요. 우리가 추가로 옛날에 L1, L2, L3 하기 전에는 RST였죠. 그래서 그 순서로 기억해 주시면 절대 까먹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뭐 접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5과목에서 더욱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 전력공학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배전 계통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발전 계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짧게 두 강으로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